여기서 끝내! 아버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미쳤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멈췄습니다. 다신 볼 일 없어. 그날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박정희는 빈소 앞을 떠나지 못했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걸린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박정희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지만 그건 눈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믿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김태수가 서류를 건넨 건 3일장의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김태수는 박정희의 손을 잡지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어요. 그저 검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내 박정희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죠. 박정희가 고개를 들어 김태수의 얼굴을 올려다봤을 때 김태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며 걸어나가는 김태수의 뒷모습을 박정희는 멍하니 바라봤어요. 33해를 함께한 사람의 마지막 인사가 그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셋째 날 아침, 박정희는 혼자서 아버지의 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김태수가 연락을 돌렸는지 아니면 애초에 알리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박정희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어봤자 돌아올 대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상주석에 홀로 앉아 조문객을 맞는 동안 박정희의 머릿속에는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얼굴보다 김태수의 뒷모습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고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그 뒷모습이요. 분노가 치밀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을 마침내 확인한 것처럼 박정희는 담담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발인을 마친 뒤 박정희는 화장장에서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납골당에 모시기 전 며칠간 집에 모셔두기로 했어요. 빈 거실에 작은 상을 차리고 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놓았을 때 박정희는 비로소 상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검은 천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지만 벗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아버지를 보내드린 게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박정희는 이혼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김태수의 서명은 이미 되어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글씨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3년을 함께 살면서 김태수의 글씨를 이렇게 또렷하게 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어요. 박정희는 서류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서명을 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당장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려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정희는 여전히 상복을 벗지 못한 채 아버지의 유골함 앞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김태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박정희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박정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건물 관리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박정희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위치가 좋아서 임대 수입이 꾸준했죠. 관리실 직원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대 문의가 들어왔는데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고요. 박정희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잠시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관리실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직접 나가보고 싶었어요. 며칠째 집안에만 갇혀있던 터라 바깥 공기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박정희는 내일 오전에 건물로 나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파트 창문에 비쳐 들어왔지만 박정희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골함이 놓인 상 위로 저녁 햇살이 내려앉았고 박정희는 그 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상복을 벗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떠나셨고 남편이었던 사람도 떠났어요. 이제 박정희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옷장을 열고 상복을 벗어 걸었습니다. 검은 천 대신 평상복을 꺼내 입으면서 박정희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33년의 결혼 생활이 저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지만 끝난 것은 끝난 거라고 박정희는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정희는 오랜만에 집을 나섰습니다. 건물로 향하는 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며칠 사이에 계절이 바뀐 것처럼 거리의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박정희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박정희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관리실 직원이 박정희를 맞이했어요. 임대 문의하신 분이 이따 오후에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아버지가 정성껏 관리해온 덕분에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빈 점포를 둘러보며 아버지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들을 찾았어요. 오후가 되어 임대 문의 전화가 다시 왔을 때 박정희는 관리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손님이 도착하셨다고요. 박정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정희는 고개를 들어 방문객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박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던지고 사라진 뒤로 일주일 만에 김태수가 임대문의 고객으로 나타난 겁니다. 박정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김태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김태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관리실 안으로 들어오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김태수가 맞은편 의자에 앉을 때까지 박정희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태수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마치 오래된 지인을 만난 것처럼 어색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은 얼굴이었죠. 그 표정이 박정희의 가슴에 차가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어요. 두 사람만 남겨진 공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건물 2층 점포가 비어있다고 들었는데 조건을 좀 알고 싶다고요. 박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들리기는 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김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장례식장에서 서류를 던지고 간 게 며칠 전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요. 사업 때문에 자리가 필요한데 여기 위치가 괜찮아서 알아보는 거라고요. 박정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박정희는 그걸 삼켰어요. 대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는 잘 치렀느냐고 묻지도 않을 거냐고요. 김태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했어요. 물어봤자 뭐가 달라지느냐고, 이미 지난 일인데요. 그 말에 박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태수의 태도가 낯설지 않았어요. 33년을 함께 살면서 숱하게 봐온 모습이었으니까요. 김태수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불편한 일은 지나간 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얘기만 꺼내는 사람이었어요. 박정희가 아버지 병원에 다니느라 지쳐 있을 때도 김태수는 그랬습니다. 박정희는 문득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김태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요. 얼마나 드느냐고 김태수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괜찮으시냐는 말은 없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으냐고, 보험은 되느냐고, 김태수는 그런 것들만 물었습니다. 박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 얘기를 먼저 꺼내는 김태수가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낯설 것도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만 박정희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죠. 아버지의 입원이 길어지면서 김태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병원비 청구서가 날아올 때마다 김태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으로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고, 끝이 있기는 한 거냐고요. 박정희는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청구서를 챙겨 병원으로 향했어요. 혼자서요. 장례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 박정희는 김태수에게 장례 비용에 대해 상의하려 했어요. 김태수는 서류를 들여다보던 눈을 들어 박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장인어른 재산이 있으시지 않느냐고, 그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박정희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해봐야 이 건물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으로 겨우 장만한 작은 상가였죠. 김태수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 돈은 한 푼도 쓰기 싫다는 뜻이었어요. 박정희는 결국 혼자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비용을 계산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동안 김태수는 한 번도 나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정희가 장례 준비로 바쁜 틈을 타서 이혼 서류를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서류를 꺼냈을 때 종이가 너무 깨끗했거든요. 미리 준비해 둔 게 분명했어요. 관리실에 앉아 김태수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박정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비를 문제 삼던 눈빛, 장례 비용을 회피하던 태도,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던진 이혼 서류까지요. 김태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만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병이 깊어질수록 김태수는 이 결혼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했던 거예요. 박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박정희가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의 사랑, 김태수의 헌신, 김태수와 함께할 미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태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임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보증금은 얼마냐고요. 박정희는 그 질문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김태수는 지금도 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던졌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임대 조건을 물으러 왔어요.
박정희에게 서운하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이요. 박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컸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33년의 결혼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어요. 김태수에게 이 결혼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이었어요. 박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태수가 의아한 눈으로 올려다봤어요. 박정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상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다음에 정식으로 문의하라고요. 김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박정희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관리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박정희는 등 뒤로 김태수의 시선이 닿는 걸 느꼈어요. 관리실을 나선 박정희는 건물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김태수와 마주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는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며 복도 끝에 있는 계단을 바라봤어요. 이 건물의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복도, 아버지가 직접 고른 조명, 벽에 붙은 안내판까지요. 박정희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비어있는 점포 앞에 서서 유리문 너머를 들여다봤어요. 김태수가 문의했다는 자리였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예전에도 임대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던 곳이었죠. 박정희는 유리문에 손을 대며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이 건물을 처음 샀을 때 아버지는 박정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거다, 정희야. 내가 죽고 나면 이 건물이 널 지켜줄 거다. 그때 박정희는 30 초반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아버지는 그때부터 건물 명의를 박정희 앞으로 해뒀습니다. 김태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결혼 초기에 김태수는 건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 하나쯤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태수의 관심사는 언제나 자신의 사업이었고 박정희의 재산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박정희도 굳이 건물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김태수가 물어보지 않으니까 박정희도 말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의 가치는 조금씩 올랐습니다. 주변에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상권이 커지면서 임대료도 자연스럽게 올랐어요. 박정희는 아버지와 함께 건물을 관리했고 임대 수입은 박정희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태수는 그 돈이 얼마인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박정희가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시댁일을 챙기는 동안 김태수는 박정희를 그저 집에 있는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박정희는 빈 점포 앞에서 돌아서며 지난 세월을 되짚어봤어요. 김태수는 박정희를 무시했습니다. 대놓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태도로 늘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가족 모임에서 김태수는 박정희를 소개할 때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집사람이요, 집에서 살림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박정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김태수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갈 때면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박정희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김태수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음식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방을 치우는 동안 김태수는 형제들과 웃으며 얘기를 나눴어요. 마치 박정희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요. 박정희는 그런 취급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어요. 이게 결혼 생활이구나. 다들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김태수가 박정희를 낮춰보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김태수에게 박정희는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정도였던 거예요. 건물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걸 김태수가 알았다면 달랐을까요? 박정희는 그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김태수는 박정희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겼을 테고 박정희를 더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박정희는 이 건물을 지킬 수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던졌을 때 김태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박정희는 계단을 내려오며 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김태수는 아마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피해서 빠져나왔으니까 더 이상 짐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김태수에게 이혼 서류는 관계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위의 선언이었어요. 하지만 김태수는 몰랐습니다. 박정희가 가진 것의 가치를, 박정희가 쌓아온 것의 무게를요. 33년 동안 김태수는 박정희를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박정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김태수는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던지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던 거예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박정희는 1층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 건물이 있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김태수는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직접 알아봤거나 어쨌든 김태수는 이 건물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임대 문의를 하러 온 거겠죠. 박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태수가 뒤늦게 눈을 뜬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김태수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박정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김태수는 박정희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건물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관리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정희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수가 나오고 있었어요. 김태수의 얼굴에는 아까와 다른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당혹스러움과 불쾌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박정희가 상담을 거부한 게 예상 밖이었던 모양입니다. 김태수가 박정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박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태수가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사업 얘기를 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요. 박정희는 김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다만 지금은 상담할 마음이 없다고요. 김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더 이상 그 표정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33년 동안 김태수의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이 건물 위에 서 있는 지금 박정희는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김태수가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얘기 좀 하자고요. 박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 얘기 없다고, 임대 문의는 정식으로 서류를 내라고요. 김태수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쳤지만 박정희는 돌아서서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 뒤로 김태수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박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온 박정희는 거리를 걸으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가슴 한쪽에 남은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김태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혹스러워하던 눈빛, 왜 그러느냐고 묻던 목소리가요. 박정희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33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김태수는 박정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박정희는 걸음을 옮기며 지난 세월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결혼 초기부터 김태수는 박정희를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대놓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태도가 늘 그랬어요. 박정희의 친정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박정희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스스로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김태수가 본 건 가난한 집안에서 시집온 여자, 자기 덕분에 편하게 사는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김태수의 직장 동료들이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대접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얘기를 나눌 때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김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집에 있어요. 제가 벌어다 주니까요. 박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제가 벌어다 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정희도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김태수가 말렸습니다. 집안일은 누가 하느냐고, 애는 누가 보느냐고요. 그래서 박정희는 집에 있었던 건데 김태수는 그걸 자기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명절에 시댁에 가면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박정희를 소개할 때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친정이 어려워서 태수가 다 챙겨줘요. 김태수는 옆에서 웃기만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박정희는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속으로는 서러웠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대들 수도 없었고 김태수에게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그 시절 며느리의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상처가 쌓여갔어요. 한 번, 두 번, 수십 번, 수백 번. 작은 상처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단단한 덩어리가 되어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정희는 밤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이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요. 김태수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 일은 전부 박정희 몫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밖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람이 애 보느라 고생하죠. 제가 벌어다 주니까 그나마 편하게 살고요. 박정희의 고생은 당연한 것이었고 김태수의 수고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김태수의 세상이었어요. 박정희가 무엇을 하든 그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고요. 김태수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 그건 베풀어주는 거였습니다. 박정희는 늘 받는 쪽이었고 김태수는 늘 주는 쪽이었어요. 적어도 김태수의 머릿속에서는요. 세월이 흐르면서 박정희는 그런 취급에 무뎌졌습니다. 아니, 무뎌진 척했어요.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지만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한숨과 짜증이었으니까요. 박정희는 입을 다물고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 수입을 챙기고 아버지를 돌보면서요. 김태수는 그 모든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박정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 김태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그저 집에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먹여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김태수의 눈에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김태수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하자 김태수는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습니다.
왜 우리 돈으로 장인어른 병원비를 내야 하느냐고 친정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박정희는 건물 임대 수입으로 병원비를 냈지만 김태수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그 돈도 우리 돈이라고 왜 내 맘대로 쓰느냐고요. 박정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김태수에게 박정희는 동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김태수의 호의에 기대어 사는 사람. 그게 33년 동안 김태수가 박정희를 바라본 시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던졌을 때 김태수는 당연히 박정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어떻게 되는지 김태수는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김태수는 몰랐습니다. 박정희가 쌓아온 것들을요. 박정희가 버텨온 시간들을요. 박정희는 어느새 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걸어온 길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발이 알아서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으면서 박정희는 거실에 놓인 아버지의 유골함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평생 묵묵히 일했습니다. 불평 없이, 과시 없이 자기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박정희에게 건물을 남겼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박정희에게 해준 마지막 말이었어요. 너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것을 잊지 마라. 박정희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랍 속에 있는 이혼 서류가 떠올랐어요. 김태수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그 종이가요. 김태수에게 그 서류는 마지막 정리였겠죠. 짐을 덜어내고 가볍게 떠나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박정희에게 그 서류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33년 동안 쌓인 무시와 멸시, 그 모든 것들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박정희는 서랍을 열어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쳐 김태수의 서명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어서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은 서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김태수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건물에 찾아왔는지 그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랍을 닫은 박정희는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너머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지만 박정희의 눈에는 다른 풍경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건물을 사던 날의 모습이요. 그날 아버지는 박정희의 손을 잡고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낡고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간판이 먼저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게 우리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박정희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작은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박정희를 키우고 학교 보내고 시집 보내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모은 돈으로 건물을 산 건 박정희가 결혼하고 몇 년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건물을 박정희 이름으로 해뒀어요. 왜 제 이름으로요? 박정희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져야지. 시집간 딸이라도 내 거는 내 거야. 아버지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내 발로 설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고요. 박정희는 그때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김태수와의 미래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건물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구나. 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김태수는 건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 초기에 박정희가 건물 얘기를 꺼냈을 때
김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작은 상가 하나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그런 건 신경 쓸 것 없다고요. 김태수의 관심사는 자기 사업이었고 장인어른이 남긴 낡은 건물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는 혼자서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임차인을 만나고 계약서를 쓰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했어요. 건물 외벽을 새로 칠할 때도 누수를 고칠 때도 김태수는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어디 다녀왔느냐고 물으면 건물 일 좀 봤다고 대답했어요. 김태수는 그래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 주변이 달라졌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도로가 넓어지고 상권이 커졌어요. 박정희의 건물도 덩달아 가치가 올랐습니다. 임대료를 올릴 수 있었고 들어오고 싶다는 문의도 늘었어요. 박정희는 꾸준히 건물을 관리하며 수입을 쌓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한 푼 한 푼 아끼면서요. 김태수는 그 모든 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건물에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건물의 시세가 얼마나 됐는지 김태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박정희가 굳이 말하지 않았으니까 김태수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게 걱정이었어요. 박정희가 건물 일을 보고 올 때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 씨는 뭐라고 하더냐고요. 박정희가 별말 없었다고 대답하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수가 어떤 사람인지, 박정희의 결혼이 어떤 모양인지요.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건물에 함께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건물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외벽을 올려다봤어요. 박정희가 옆에 서서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을 때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박정희가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박정희의 손을 잡고 이 건물이 널 지켜줄 거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박정희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의 유골함이 놓인 상 위로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건물을 박정희에게 맡겼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김태수가 박정희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건물은 박정희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남긴 마지막 당부였어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박정희는 그 당부를 지키며 살아왔어요. 김태수 몰래, 조용히, 묵묵하게요. 그런데 김태수가 그 건물에 찾아왔습니다. 33년 동안 관심도 없던 건물에 이혼 서류를 던지고 일주일 만에요. 박정희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어딘가에서 건물의 가치를 들었을 거예요. 누군가 알려줬거나 직접 알아봤거나요. 박정희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관리실에서 임대 조건을 물었던 표정, 왜 그러느냐고 따지던 목소리가요. 김태수는 지금도 박정희를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던졌으니 박정희가 흔들릴 거라고, 건물에 들어가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김태수는 몰랐습니다. 박정희가 33년 동안 무엇을 쌓아왔는지요. 김태수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김태수가 관심 갖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박정희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물, 혼자서 관리해온 수입,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버텨온 시간들이요. 박정희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수가 왜 건물에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김태수의 방문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던진 것처럼 건물에 찾아온 것도 김태수의 계산이었어요. 박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유골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박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박정희는 소리 없이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괜찮다고, 내가 잘 해낼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관리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박정희는 전화를 받아 귀에 댔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까 그 손님이 다시 연락 왔다고, 내일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셨다고요. 박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내일 오전에 건물로 나가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박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내일 김태수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갈지 알 수 없었지만 박정희는 피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정희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눈이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어요. 건물로 향하는 길에 박정희는 어젯밤 내내 떠올렸던 질문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김태수는 왜 건물에 왔을까요? 이혼 서류를 던지고 일주일 만에 왜 하필 이 건물에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김태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 서서 건물 외벽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박정희는 멈춰서서 김태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3년을 함께 산 사람의 등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섰던 그 등과 지금 저 등이 같은 사람의 것인지 박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돌려 박정희를 발견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며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그 표정에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김태수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죠. 관리실에 마주 앉았을 때 김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다고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을 거라고요. 박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태수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미 판단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김태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기다렸어요. 김태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업 때문에 자리가 필요한데 이 건물 위치가 좋아서 알아보고 있다고요.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사업이냐고요? 김태수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작은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한다고, 아는 사람과 함께요. 박정희는 김태수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요. 작은 가게라고 했지만 김태수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박정희는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지내느냐고요? 김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태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은 아는 사람 집에 얹혀 있다고요. 박정희는 그 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김태수가 이혼 서류를 던지고 어디로 갔을지 박정희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김태수의 사업은 예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적자가 쌓이고 있었어요. 김태수는 그걸 숨기려 했지만 집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건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건물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김태수에게 묻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자존심 상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던졌을 때
김태수는 어디로 갈 생각이었을까요? 박정희는 그 질문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김태수에게는 따로 집이 없었어요. 살던 아파트는 박정희 명의였고 김태수의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건 기울어가는 사업뿐이었습니다. 이혼하면 김태수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김태수는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영정 앞에서요. 박정희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갈 곳도 없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박정희를 그렇게까지 떠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김태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임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보증금은 조정할 수 있느냐고요. 박정희는 그 질문을 들으며 김태수의 눈을 바라봤어요. 김태수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어요. 김태수가 박정희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표정이요. 박정희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냐고, 다른 건물도 많은데요. 김태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여기가 위치가 좋다고 들었다고, 주변에서 추천해줬다고요. 박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가 이 건물의 가치를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었겠죠. 김태수의 친구들, 사업 동료들, 그중 누군가가 알려줬을 거예요. 박정희 건물이 요즘 잘 나간다더라. 위치가 좋아서 임대료도 괜찮다더라. 그런 얘기를요. 김태수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33년 동안 무시했던 건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요. 박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태수는 결국 돈 때문에 온 거였어요. 갈 곳이 없어서, 사업이 어려워서, 어딘가에 기댈 곳이 필요해서요. 그게 하필 박정희의 건물이었던 거예요. 이혼 서류를 던지고 떠난 사람이 일주일 만에 돈 때문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김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 씨, 우리가 남이야. 33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박정희는 그 말에 눈을 깜빡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던졌던 사람이 지금 우리가 남이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박정희의 침묵을 다르게 해석한 것 같았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임대 조건 좀 봐줘. 내가 다시 일어서면 제대로 갚을게요. 박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김태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김태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가 봐줄 거라고 33년 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박정희의 마음속에는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문제 삼던 김태수, 장례 비용을 회피하던 김태수, 그리고 영정 앞에서 이혼 서류를 던지던 김태수요. 그 사람이 지금 33년 정을 말하고 있었어요. 박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눌렀습니다.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혼 얘기는 잠깐 접어두자고, 일단 사업부터 정리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하자고요. 박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김태수의 눈이 박정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관계를 복원하려는 진심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계산만 보였습니다. 박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태수가 의아한 눈으로 올려다봤어요. 박정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김태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고맙다고, 기다리고 있겠다고요. 박정희는 대답 없이 관리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숨을 내쉬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김태수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김태수는 관계를 되돌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조건을 다시 협상하려는 거였습니다. 이혼은 그대로 두고
건물만 이용하려는 거예요. 박정희는 건물 밖으로 나오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김태수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김태수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정희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김태수에게 어떻게 대답할지, 어떤 태도로 마주할지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박정희는 관리실에 연락해서 정식 임대 상담 일정을 잡았어요. 김태수를 임차인으로 대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상담 당일 박정희는 서류를 준비해서 건물로 향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양식, 건물 안내자료, 임대 조건표까지요. 다른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서류들이었어요. 박정희는 그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임대 문의를 한 고객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관리실에 도착했을 때 김태수는 이미 와 있었어요. 박정희가 들어서자 김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정희 씨, 고마워요. 이렇게 시간 내줘서요. 박정희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고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태수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서류를 내려다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박정희는 그 반응을 무시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층 점포 임대 조건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여기 적혀 있고요. 계약 기간은 2년 단위예요. 김태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눈은 박정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사이에 무슨 서류야? 그냥 얘기하면 되지요. 박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의 다음 장을 넘기며 말했어요. 시설 현황은 여기 있고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임차인 부담이에요. 김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정희의 태도가 예상과 다른 게 분명했어요. 김태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박정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 나 지금 되게 힘들어요. 사업도 어렵고 갈 데도 마땅치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어떡해요. 박정희는 김태수의 말을 들으며 얼굴에 아무 표정도 띄우지 않았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김태수의 어려움에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어떻게든 도와줘야 한다고 그래도 3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박정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임대 조건이 맞지 않으시면 다른 건물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임대 상담이니까요. 김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가 났어요. 정희 씨, 우리가 지금 무슨 사이야? 임대인이랑 임차인이야? 33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박정희는 김태수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 던지신 거 기억하시죠? 김태수의 입이 닫혔습니다. 박정희의 말에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박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에 당혹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박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좀 급했어요. 김태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상황이 복잡했고 정리할 게 많았고요. 박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하셨으면 나중에 주셔도 됐어요. 왜 하필 아버지 영정 앞에서요? 김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을 피하며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박정희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혼자 상을 치렀어요. 시댁에서는 아무도 안 왔고요. 연락도 없었어요. 김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여기 오셨죠. 임대 문의하러요. 김태수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희 씨, 그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박정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김태수는 언제나 그랬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상황이 그랬다고, 그렇게 변명했죠. 박정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임대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예요.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김태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잠깐, 정희 씨, 그냥 이렇게 끝내려고요? 우리 얘기 좀 하자요. 예전 일은 내가 잘못했어요. 박정희는 김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태수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과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조급함만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던졌을 때와 지금 이 순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요. 김태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자기 필요에 따라 박정희를 대했고 지금도 그랬어요. 이혼 서류를 던졌을 때는 박정희가 필요 없었고 지금은 건물이 필요하니까 돌아온 거였습니다. 김태수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에요.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협상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태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희 씨, 제발요, 나 지금 진짜 힘들어요. 예전 일은 다 잊고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박정희는 김태수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33년 전 결혼하던 날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박정희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잊지 않았어요. 김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정희는 김태수 옆을 지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김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 씨, 이러면 나 진짜 갈 데가 없어요. 박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돌아서서 김태수를 바라봤어요. 김태수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은 박정희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였습니다. 김태수는 지금도 자기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박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류 검토하시고 연락 주세요. 정식으로 신청하시면 검토해 드릴게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로 나온 박정희는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마음은 고요했어요. 김태수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사이야? 33년을 같이 살았잖아. 김태수의 말이 귀에 남았지만 박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3년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알았습니다. 김태수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여기 왔는지요. 박정희는 건물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박정희는 김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건물에서 만나자고요. 김태수는 바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박정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건물에 도착했을 때 김태수는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희 씨 왔어요. 생각해 봤어요? 박정희는 대답 없이 관리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김태수가 뒤따라왔어요.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가 마주 앉았을 때 박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임대는 어렵겠어요.
김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박정희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임대는 어렵겠어요. 다른 건물을 알아보세요. 김태수가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조건이 안 맞으면 조정할 수 있잖아요. 박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 문제가 아니에요. 김태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정희 씨? 박정희는 김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태수 씨한테 이 건물을 임대하고 싶지 않아요. 김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감정 있어서 그래요? 박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감정이라는 말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33년 동안 쌓인 것들을 감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김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 씨, 나 지금 진짜 힘들어요. 이러면 나 어떡하라고요? 박정희는 앉은 채로 김태수를 올려다봤어요. 김태수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가 힘든 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김태수의 입이 벌어졌어요. 상관없다고? 우리가 33년을 같이 살았는데 상관없다고?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김태수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정희 씨, 왜 이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장례식장 일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박정희는 김태수의 말을 들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장례식장 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33년 동안 쌓인 것들 때문이었어요. 박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태수와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어요. 김태수 씨,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요. 김태수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박정희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김태수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박정희는 계속했어요. 저는 김태수 씨한테 집안일하는 사람이었고, 아이 키우는 사람이었고, 친정이 어려워서 도움받는 사람이었어요. 김태수 씨 눈에는 그게 전부였죠. 김태수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박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30년 넘게 관리해 왔어요. 김태수 씨가 관심도 없을 때 저 혼자서요. 아버지랑 같이 임차인 만나고 계약서 쓰고 문제 생기면 해결하고요. 김태수 씨는 그거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김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정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김태수 씨가 처음으로 이 건물에 관심을 보였어요. 임대 문의하러 왔을 때요. 33년 동안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위치가 좋다고, 사업하기 좋다고요. 김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저는 김태수 씨한테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임대도, 도움도, 아무것도요. 김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박정희는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태수의 눈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정희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태수가 뒤에서 불렀어요. 정희 씨,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박정희는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보였어요. 당혹스러움과 상실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김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박정희는 반복하지 않았어요.
대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박정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어요. 잠시 뒤 건물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김태수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다가 옆을 지나쳐갔습니다. 김태수는 박정희를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장례식장에서 떠나던 그 등과 같은 등이었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김태수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박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김태수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박정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박정희는 느끼지 못했어요. 33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박정희는 생각했어요. 화해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끝난 거였습니다. 정리된 침묵만 남은 채로요. 박정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박정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건물이 널 지켜줄 거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놓인 아버지의 유골함이 보였습니다. 박정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사진 앞에 섰어요. 다녀왔어요, 아버지. 박정희는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저 잘했죠? 대답은 없었지만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박정희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방 안에는 고요한 빛이 내려앉았어요. 박정희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서 하지만 괜찮았어요. 박정희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